전체적으로 시장이 건강하려면 경기가 좋아야 돼요. 경기가 좋아서 거의 모든 산업이 다 같이 화랑이 되고 시장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올라가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5,300을 터치했습니다.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 갔다고 박수치고 4,000 갔다고 박수치고 에이 5,000 되겠어 했는데 이게 정책 플러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의 실질적인 실적 덕분이었죠. 그러면 이제 답은 한 가지예요. 더 갈 수 있느냐? 여기서 내려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코스피 5,000 시대 쭉 유지해 갈 수 있을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코스닥은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상무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상무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줄은 알았는데 4분기 영업이익률이 60%에 육박하고 이 정도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요런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할까요? 아, 제가 모른다는 말에 요새 약간 트라우마 있어서 안다고 해주세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일단 뭐 AI 산업이 이제 우리 인류의 혁명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뭐 지어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하죠. 그럼 뭐 그게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 기대감 좀 가지고 가도 되는 시장 맞죠? 일단 뭐 실적이 좋으니까 네. 중요한 건 실적이 계속 좋으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일각에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애플 실적 발표했죠. 네. 그 애플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뭐였냐면 야 디램 가격이나 이런 야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네들은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계약을 할 때 보통 한 1년씩 막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미래 실적도 상당히 높게 했는데 이것도 얘네들이 보니까 야, 이미 그거 다 반영해서 반영을 했는데 잘 돼. 그러면서 이제 좀 높게 잡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만 그러냐? PC도 그렇죠. 그렇죠. PC도 요즘에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엄청 비싸요. 300만 원 다 넘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를 구매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구매를 밀어버리죠. 미루거나 아니면 이게 원래 이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 원래 스마트폰 괜찮은데 뭐 좀 더 버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요가 감소를 해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면 원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가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업체들이 일단은 계약 먼저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갑이니까 그렇죠.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안 팔리니까 재고가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슈퍼사이클은 끝나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공급자가 갖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오른다고 해도 어지간히 올려야 그래야 사이클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현재 효율이 별로 안 좋은 디램이나 낸드 원래 과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디램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생산 공정을 늘려요. 그래서 재고 뭐 그 우리 그 노저라고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 공정을 늘려가지고 이거를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 요즘에는 굳이 여기는 HBM이 효율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램이나 낸드를 그쪽 공정을 늘리기보다는 HBM 쪽을 늘려버리니까 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시장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갈 거야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샌디스크가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2026년 올해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언급을 했죠. 그 계약자들 입장에서 네. 보면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들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물량이 필요할 때 수급이 안 될까 봐. 음. 그러면은 일단 올해까지는 땅 짚고 헤엄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좀 달라요. 아.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증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그때부터 빠지거든요. 엔비디아처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각에서는 뭐 일부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 업황 피크하냐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2개월 포워드 PER 올해 연간 전망으로 놓고 가지고 기업 가치를 따져보니까 7배 좀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싼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그 좋은 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서 파는데도.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개인 투자가분들이 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 한 번 정리하고 다시 안 와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보다도 마이크론이 싸면 마이크론을 사는 거고 네. 아니면 저기 일본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 애들이 가격 그 기업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 얘네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야라고 하면서 이것만 사지만 글로벌리 투자하고 있는 그 많은 이제 해외 헤지 펀드들은 글로벌 전체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싼 것들을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도 요즘에 좀 고민이 되는 게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고 다른 데를 돌아볼까 싶다 가도 아니,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고 한국으로 오면 아직 상품은 안 나왔습니다만 2월부터 그 리아라는 상품도 나오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국내장 투자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내내 연수익률이 미국장하고 한국장에 투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좀 나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일단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내기를 한다면 한국이요. 일단 1월까지는 그렇죠. 근데 네. 왜 그러냐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전체 자산이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고 특히 신흥국 쪽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각국이 경기가 나빠지면 네. 갑자기 여기서 훅 빠져나가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체감하는 환율은 높지만 달러 인덱스는 지금 95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나라가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 있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했는데 매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2000 몇 년도더라? 그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MSCI 신흥지수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신흥지수에 포함이 돼 있으면 MSCI 신흥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많은 펀드들이 네. 우리 한국 비중이 뭐 10몇 %면 전체 펀드에서 이만큼을 편입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 돈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많이 커요. 장기적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MSCI 선진지수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보면 2%가 안 돼요. 미미하구나. 미미하죠. 네. 그런 입장에서 자 놓고 봤을 때 만약에 MSCI 선진지수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흥지수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선진지수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자금을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75억 달러에서 한 많으면 300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은 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MSCI 선진지수가 정말 중요해요. 금융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매도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이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외환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원래 이게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 그러니까 그 워치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는 국가들 중에 뭐 조사를 해가지고 선진지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워치리스트에서조차도 우리가 탈락해 버렸어요. 아.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뭐 공매도도 없애버리고 막 그러면서 뭐 아예 그냥 그 가능성은 없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편입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MSCI 만약에 된다면 올해나 내년도에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예전에도 한번 됐다가 십몇 년 동안 맞아요. 그냥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꿈나무만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탈락을 했지만 하고 보통 한 2, 3년 1,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MSCI 선진지수에 포함이 되는 그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28년도나 2029년도에 만약에 올해 워치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네. 이제 그 정도쯤 되면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보고 있는 많은 이제 리스트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아직은 부족해요. 정부는 조건을 웬만하면 다 맞춰주겠다 이런 입장 같더라고요. 그렇죠. 환율 지금 외환 시장도 사실 우리 정규장 이후에도 거래할 수 있게 시간 늘렸고 새벽 2시까지. 하반기부터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시도 이제 영문으로 무조건 써줘야 되고 뭐 그렇죠. 등등 조건 맞춘다는 건데 이번에는 총력전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기업 규제라든지 뭐 주주가치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데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빠질 수도 있는 여건들도 있어요. 일부 제한 내용은. 네. 이제 그런데 여론에 의해서 이게 후퇴를 해버리는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신뢰가 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정책의 신뢰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하려면 끝까지 밀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부의 여러 가지 TF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가능성이 높겠죠. 워치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일단은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네. 주가는 뭐 좀 더 좀 더? 좀 더. 만약에 이거 우리 그냥 희망회로 한번 돌려보면 꿈나무 리스트에 다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절반 이상 왔다. 이 진짜 구분응선 넘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는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당장은.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도 보면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나 뭐 이런 애들이 그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네. 된다는 거를 발표하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됐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선진지수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뭐 들어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또 주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요즘 시장이 올라서 기분이 좋은 분들이 많지만 또 저는 소외됐어요. 다 축제인데 저만 파란색이에요.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이게 대형주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해서 이거 쏠리는 시장 괜찮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너무 배부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걱정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거 있다. 그렇죠. 근데 실적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빠져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적은 좋지만 향후 전망과 관련돼 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려 가지고 끌어올려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던 꿈돌이들.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
무슨 뭐 IT 버블도 그렇죠. 그렇고 그 전에 2000 금융위기 전에 뭐 차화정 시대라든지 뭐 새로운 기술. 그렇죠. 뭐 그런 정말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시장 투자를 할 때 아니 우리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가방이나 뭐 옷 하나 사려면 이것저것 고민하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유, 그럼 몇 날 며칠 밤새죠. 네. 근데 야 이 종목 좋대. 그럼 그냥 사잖아요. 아유, 우리가 이상하게 증시에만 가면 사람들이 간이 커져요. 그렇죠. 간이 엑스라지. 저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결국은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반도체주가 밀어 올리면서 올라가는 시장 자체는 이거는 건강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네. 다른 것들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그렇게 돼버리면 뭐 지수가 5천이 아니라 4천, 3천까지도 빠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막말로 그럴 얘기하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건강하려면 경기가 좋아야 돼요. 경기가 좋아서 거의 모든 산업이 다 같이 화랑이 되고 시장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올라가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망가지는데 이것만 좋다고 해서 이것만 끌어올라가면 겉으로는 되게 빛 좋은 개살거든 거죠. 예, 좋을 수는 있어도 나머지는 별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수출 그래서 우리나라 매월 1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수출 네. 데이터 발표하잖아요. 수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매월 1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되는 수출 데이터를 꼭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출이 좋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게에 가서 그 하나의 볼펜을 사려고 하는데 네. 내가 하나를 사려고 하면 그 가게는 보통 문방구는 볼펜을 한 3개 정도를 갖다 놔요. 재고를 쌓아야 되니까. 네. 3개에서 5개 정도를 갖다 놔요. 근데 그 문방구가 공장에 5개를 주문하면 공장은 5개만 만들어서 문방구에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볼펜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공장은 20개를 만들죠. 제가 이 볼펜을 안 사면 20개 만든다는 공장이 멈춰요. 이거는 저는 미국인 거고요. 이 문방구는 중국, 그다음에 공장이 우리 한국인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야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를 하고 미국의 경기가 나빠버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별로 안 좋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보면 반도체 정도만 급증을 하고 있지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데 나머지 것들은 별로 안 좋죠. 야, 이거는 투자하실 때도 종목 선택하실 때나 항상 지침으로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코스닥도 지수를 한번 끌어올려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연기금 평가할 때도 코스닥 지수 그 기여분을 5%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코스닥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도 모르죠. 안다고 왜 그러냐면 해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이 활발하게 이어지면 수급에 의해서 크게 상승을 하지만 꿈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갑자기 또 급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실적에 기반한 움직임보다는 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고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난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 좋아지면서 우리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고용은 정말 나빠요. 뭐 겉으로는 그 데이터는 되게 좋은데요. 탄탄한데 미국의 고용을 견인하고 있는 건 교육 및 헬스케어거든요. 네. 이 교육 및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 큰 관계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경기와 관련된 쪽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195만 명.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경기 침체기 때보다 더 많아요. 근데 실업률이나 신규 취업자 수, 구직 건수 이런 거 보면은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업들은 채용을 안 해요. 채용을 안 하고요. 왜 그러면 경기가 나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또 안 해요. 왜 해고를 안 하냐면 우리 팬데믹 때 기억나시죠? 사람 나중에 없어서 난리였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해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한 고용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K자형 고용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견인해야 되는 거는 소비거든요. 근데 소비도 K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10% 이상의 고소득층,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 자산에서 10% 이상이 기본적으로 주식 가계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36% 거의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50% 미만의 중산층 미만은 네. 1%예요. 아, 이게 그 말은 또 그렇죠. 완전 양극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잖아요. 이거에 가장 수혜를 본 게 고소득층이란 말이죠. 야.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하죠. 아니 그럼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한국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투자자들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이제 투자를 갓 시작하시는 초보다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주식시장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공부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고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뒤져보고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인 다음에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경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주식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나머지 좀 그렇다 그러면 조금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할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